17년 동안 70만 명 이상이 참가한 16세기 말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임진왜란. 그런데 임진왜란을 당시 조선, 일본, 명나라 세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거짓말. 이 거짓말로 인해 전쟁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조명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찔렀던 대표적인 전투, 평양성 전투가 있죠. 이로 인해서 임진왜란은 전세가 뒤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 진격하고 더 내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명군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후방이 불안해지자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할 수는 없고 조선은 일본군을 다 몰아낼 만큼 병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명나라는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을 마무리 지어 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은 잠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강화 교섭이 시작되는데요. 이 강화 교섭에서 조선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4월달 강화에서 결정된 것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왕자들과 신하는 돌려보낸다. 일본군은 서울에서 부산포까지 철수한다. 개성을 지키는 명군은 일본군의 서울 철수를 보고 귀국한다. 네 번째, 명예 강화 사절을 일본에 파견한다. 그리하여 1593년 4월 18일 일본군은 명예 16경과 교섭 후 한양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강화 교섭을 하고 난 뒤 명나라 장수였던 송응창이 자신의 책사 사용제 서일관을 중심으로 명예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사실 중국 황제의 명을 받은 사절단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칭한 사절단인 것이죠. 왜 거짓 보고를 올렸을까요? 송응창은 가짜 칙서를 보내 일본 측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오기만 하면 이 임진왜란은 곧 끝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명과 조선이 일본의 강화를 부탁해왔고 명나라 사절단을 인질로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갑게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것이네 하면서 7가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명나라 황녀와 우리 일본 일왕 혼인. 두 번째, 명과 일본의 무역을 재개하라. 세 번째, 명과 일본의 화호를 서약한다. 그리고 조선의 사도를 할양해라.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제공해라. 임해군과 숭화군의 송환. 조선의 서약서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7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후반 고니시는 심유겸과 계획을 해가지고 고니시의 가신을 항복 사절단으로 내세워 명나라에 파견하게 됩니다. 역시나 일본 왕이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지 않은 가짜 사절단이었습니다.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거의 없었죠. 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책봉만 해주면 대국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비록 평양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일본군이 이겼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송응창, 심유경 등 명군의 지도부가 하루빨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일본 측 장수인 고니시와 함께 명의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이고 기만한 셈이었죠. 명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책봉을 간청하는 정성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하기 위해 책봉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명나라로부터 책봉사가 파견됐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은 1595년 5월 20일 일본은 강화 조건 7개에서 한 3개 정도로 이제 축소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협상은 테이블에 들고 나올 때는 이만큼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점점 맞춰가는 게 협상이죠. 그 3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보내면 우리 사도 이 왕자한테 붙여서 너희 돌려줄게 라는 거. 두 번째, 조선의 왕자가 일본군 진영에 도착하면 15개 소의 진영 중 10개 소를 우리는 파괴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명과 일본이 다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명의 책봉사 파견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상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 조건이 가장 핵심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1595년 5월 시점에는 상당 부분 타협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책봉사가 일본에 건너갔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9월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봉사를 접견을 하고 만났는데 강화교섭은 결렬되게 됩니다. 이 강화교섭은 왜 결렬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학계 추측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 왕을 책봉하는 것 외에 자신이 요구한 조건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무려 7가지나 얘기했었었는데.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명나라가 요구했을 때 조선에서 완전한 철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견 차이로 이래가지고 결렬되었다라는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명나라 책봉사가 가고 조선에서 통신사가 갔는데 일본이 요구했던 것은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통신사가 갔을 때 왕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사절단들의 면모를 보면 관리들도 중에서도 좀 직급이 낮은 관리가 가게 돼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렬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일본은 강화협상을 결렬시키고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명분을 잡으면서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597년에 발생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이 정유재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은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갈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산산조각 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죠.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승리를 거뒀던 전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아, 유명한 대사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알파라!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격파한 대전,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세계 수군 역사상 정말 기록에 남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전투가 되겠죠. 그런 찰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쫓아가가지고 이른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제 임진왜란은 마무리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 이후에 한, 중, 일, 과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전쟁터가 되었던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였던 만큼 가장 큰 피해자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경지들이 황폐화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게 되었죠. 당시 150만 결의 농경지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뚝 떨어져서 3분의 1 정도의 50만 결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복궁도 불타 없어지고요. 노비문서도 없어지고 토지대장도 없어집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대장도 없습니다. 국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싶어서 세금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백성을 달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 이후에 있었던 전쟁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명나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희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조선의 전병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망할 뻔했는데 우리를 구해준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당시 조선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글자로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해서 군대를 명나라에 파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와 함께 후금과 싸우게 되죠. 후금과 싸웠던 그 전투가 바로 사르후 전투입니다. 이때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한마디 하죠.
지원병을 보내지만 광해군은 중립 외교 노선을 택하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인들 중심으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부모와 같은 명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그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는데 하나의 명분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조 반정으로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죠. 이것은 누구를 자극하는 걸까요? 후금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는 단초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 만역제. 조선에서 막지 않으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해가지고 지원병을 파병해서 조명연합군을 구성했죠.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사용한 비용을 합치면 약 은 1천만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증세시켜가지고 마구마구 걷어들이게 되고 또 군대로서도 징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요. 외부적으로서는 여진족이 성장했어요. 정말 임진왜란 때 홀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여진족 중에서도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르하치가 이 많은 부족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고도 부르죠. 이들이 1616년 강성한 나라를 하나 세우니 그게 바로 후금이 되겠습니다. 후금은 결국 강력한 무력을 통해 명나라를 압박했고 명나라는 밖에서는 후금, 안쪽에서는 농민봉기, 이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1644년 이자성해난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일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서 국민들은 이미 생활이 좀 피폐해져 있었었죠. 침략군 중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일본 국내의 세력들도 많이 약화되고 있었죠. 그때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었던 세력과 전투를 붙게 되죠.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막부가 구성이 되죠. 그것을 에도막부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삼평과 많은 도공들이 중심이 돼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아리타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 수출도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조선의 성리학을 많이 또 전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올라온 에도 막부에서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의례를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즉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물들이 많이 일본에 전달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임진왜란은 그로부터 약 300년 뒤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의 목표가 뭐였어요?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약 300년 뒤인 1894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이 청일전쟁이 1894년 나오게 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조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선 일본이 승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유적들이 이제 정비되기 시작을 하죠. 교토에 가게 되면 미미즈카라고 불리우는 임진왜란 유적이 있습니다. 이 미미즈카가 무엇이냐? 귀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장수들 목을 베어오면 상을 주겠다. 근데 전쟁 중에 목을 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귀를 베어와라.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일본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둔 게 바로 미미즈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아픈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 게 미미즈카 앞쪽에 뭐가 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했더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 청일전쟁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유적지들을 재공사하면서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1898년 이 미미즈카를 재정비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무덤은 일본의 위험을 떨친 증거물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엄과 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조선과 일본은 서로 보안 관계에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방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요? 즉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동양평화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념물로서 미미지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에 둔 것이죠. 전리품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시하면서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우리 땅을 초토화시킨 잔혹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대륙 진출의 야욕 임진왜란,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인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31년 만주 지역의 침공,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대륙 진출의 야욕을 꿈꿔왔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침략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동양 평화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